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난 이 사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는데요. 바로 캄코시티 사업입니다. 여기에 묶인 채권을 찾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부산저축은행 파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 파산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자산 규모도 크고 튼튼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예금을 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영업정지까지 받게 됐나요? 네, 이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으로 입소문이 나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모은 돈으로 제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서민들에게 돌려줬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언론 등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부산저축은행은 120여 개에 이르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4조 5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이 바지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월급 형식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수목적 법인들이 대출받은 돈으로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예? 이것들이 거의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0% 미만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은행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2011년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요. 네. 1년 뒤에 파산 선고를 받고는 소위 말해서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정대출 그리고 해외 투기성 투자를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특정 학교의 학연과 또 지연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해당 은행의 임원과 감사진이 모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들은 자신들의 출신 지역인 전라남도 신안군 개발 사업에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주고, 네. 또 역시 연고지이죠, 전남 지역에 무리하게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7,300억 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는 그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 대출을 해서 금융기관에 수익이 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기랑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거액의 대출을 해주거나 또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업정지 사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네, 역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당시 피해자는 38,891명, 그리고 피해액은 약 6,26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특히 또 공분을 산 이유가요, 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하루 전날에 정치인이나 대주주나 또 임직원의 친인척 같은 사람들은 영업정지 전날 밤에 대규모로 자기들의 돈을 다 인출해 나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 결과 소액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예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현재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네네. 이런 보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럼 사태는 어떻게 수습이 됐죠? 네, 결국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1년 후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자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호공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했지만, 네. 관련 법률상 그 이상은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부산저축은행, 이 은행 자체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부실저축은행들 몇 개와 함께 예솔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을 했고요. 예. 결국 2012년 말에
기업은행에 인수가 되어서 현재는 IBK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피해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여전히 원금의 일부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또 주로 서민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이분들 8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 보냈겠어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를 많이 준다는 입소문 때문에 서민들이 자신들의 퇴직금이라든지 평생 모은 돈을 예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법에 따라서 5천만 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니 나머지 돈은 다 날린 셈이죠. 사실 일반 서민들 누가 은행이 망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번 돈을 아껴서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세대들이 아닙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지진이 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희망적인 소식이 캄보디아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캄코시티 사업입니다. 캄코시티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캄코가 캄보디아와 코리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캄코시티는 캄보디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인 월드시티의 이상호 전 대표가 부산 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인 거죠. 예. 하지만 지난 2010년에 분양 저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2년 3월에 부산저축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채권은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캄보디아의 이 캄코시티라는 신도시 건설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추진은 안 되었지만 일단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약 6천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네네.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예금주들에게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상을 해주지만 그것을 넘는 금액의 경우는 부산저축은행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처분해서 예금주들에게 예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자녀 재산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 6천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따라서 이게 회수가 되면 자신의 예금액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본 예금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캄코시티 사업에 좀 희망을 걸고 있었던 피해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보가 캄코시티 사업의 시행사로부터 채권 회수해서 그걸 피해자들한테 배당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부실 피해를 메우기 위한 자금 회수 작업 대상입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즉 예보는 캄코시티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 대표, 그러니까 이상호 전 대표죠. 예. 이 대표와 협상을 시도를 했으나 네네. 이 업체 대표가 이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수를 더 떠서 이 이상호 전 대표는 오히려 2014년에 캄보디아 법원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캄코시티 자산의 지분 60%를 자신에게 반환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 씨가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예금보험공사가 1,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파기환송이 돼서 현재 다시 캄보디아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였죠. 지난 14일에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하고요. 예.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그리고 또 전재수 의원이 캄보디아로 가서 참고인 진술도 했고요. 네네. 또 법무부 담당자와 피해자 대표 등 20명이 참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6천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1, 2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재판 전망이 밝다고는 사실 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네. 어느 정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월드시티 전 대표 이 씨가 지금 채권 회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면 좀 문제 해결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국내로 송환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근데 현재 이 씨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씨가 검거가 된다면 네. 국제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서 국내 송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 이때는 저축은행에 좀 줄줄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사태로 동양그룹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동양그룹이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을 통해서 5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을 만들고는 결국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을 신청해버렸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동양그룹의 CP나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41,398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경우만 보면 8,397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3,03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들은 몇 년 후에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의 적게는 15%, 많게는 5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당시 계속 일어났었는데 저축은행 사태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2011년도 이후에 재발 방지 시스템이 혹시 마련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업계의 부실 위험이나 이 건전성 평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피해에 대해서 재발 방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불법 대출이나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고 있고요. 또 분식 회계 등으로 재무 상태를 속이기는 여전히 쉬운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금융 중심 도시를 만든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계속 추진을 하고 부산으로 오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또 주된 피해자들인 시민들에 대한 금융교육 등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아직도 이런 식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네, 여전히 위험성은 있죠. 두 가지인데 방금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금융기관의 불법 대출이나 묻지마 대출이 여전히 많습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학연 지연을 이용한 불법 대출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회수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요. 그 피해는 예금을 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하고 명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또 예금이나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사건을 꽤 많이 다룹니다만은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빌려줬다.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줬다. 지인이 괜찮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투자하시거나 빌려주실 때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맞아요. 만약 지식이 부족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거나 돈을 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인 우리 서민들 개개인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